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정치 계절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례 탈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에 관한 그 언급, 이것을 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 대통령은 5.18이 사실상 납치되어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납치되어 있다. 아마 저쪽 애들은 지금 약 올라서 팔짝팔짝 뛸 거예요. 이 납치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게 5.18 구출이죠. 그래서 5.18은 납치됐다. 납치됐다. 윤석열의 5.18 구출 작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희 세뇌 탈출은 보통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다가 운이 좋으면 하루,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통령은 또 정치인은 퍼포먼스를 잘해야죠. 상징 연출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은 상징 연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상징 연출이 그때그때 그냥 사진빨 받으려고 이렇게 천박하게 하면 밥맛이 없고요. 말 한마디 또 이런 것들이 그 사진 한 장 이런 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개념과 혹은 뭐 철학까지 가면 더 좋고 그걸 이렇게 깔고서 연출되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전술적으로만 보면 무주공산이 된 호남 민심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한 겁니다. 5.18을 가지고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랑 쫙 가서 이제 행사를 함으로써 이 민주 쪽 대선 후보는 원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았죠. 144만 4,040명을 선출인단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4.4.5입을 해서 이재명을 시켰죠. 뭐 민주당의 범털들 다 나서서 4.4.5입 찬성을 했죠. 그리고 대선이 패배했으면 이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서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마땅히 이낙연 호남을 좀 중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호남 중시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호남이 삐졌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는 이 호남 쪽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은 이제 무주공산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에 진출을 해서 우리가 5.18 다 안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런 상징 연출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런데 과연 그 5.18 다 안을 테니까 5.18 정신 우리가 받들어 모실 테니까 이게 이제 말 잘못했다가 이거 파멸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5.18이 총을 들고서 이렇게 저항한 케이스라서 이게 정치학적으로 보면 무장폭동이에요. 저는 뭐 폭동이란 단어가 특별히 폄훼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다. 그냥 정치학적으로 보면 armed rebellion이에요. armed rebellion, 무장폭동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국가 체제가 그 무장폭동을 그 혁명이 아닌데 그걸 인정을 한다. 그걸 정신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게 한 발 잘못 디디면 이거 골로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복선을 깔았단 말이에요.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18 단체나 혹은 광주를 이때까지 팔아먹고 온 사람들이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이렇게 규정했냐?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5.18 정신이 무엇인가? 그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화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지 이제 5.18을 많이 부각시켜 온 데들은 민중혁명을 내세운 운동권 특권층 철밥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5.18의 근본 정신이 이제 훼손당해 왔다. 이때까지 납치당했다. 5.18이라는 화두가. 그래서 5.18에 대한 입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이때까지 5.18 팔아온 사람들은 민중은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민중혁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또 5.18은 북한 작품이다. 일방적으로. 북한 개입 의혹
이것만 잔뜩 부풀리는 것도 안 된다 이거죠. 실제로 5.18 에너지의 주류는 자유와 인권이라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5.18에 일어났던 80년에 이제 서울대 운동권 이제 제일 높은 학번인 4학년이었고요. 서울대 지하 운동권을 이제 주름 잡는 5명의 지하 조직의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와서 잘하기는 서울서 잘했는데 본적이 광주로 돼 있어서 5월 제가 17일인가 18일인가 아니요 5월 20일경에 22일에 제가 신검을 받게 돼 있어서 광주에 제가 5월 15일부터인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광주에 있다가 저는 광주에서 지인들이 없으니까 광주에 있다가 그때 이제 제 지인이 순천에 판사로 와 계셔서 순천지법에 5월 한 1일, 22일경에 순천으로 제가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풍문에 들리는 이야기들 이제 집안 내에서 제가 묵던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빨갱이스러운 사람들 아니죠 전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죠. 또 광주가 그 5.18 이전에는 호남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보수 성향, 보수 공화 성향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곤 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다고요. 또 순천에 있으면서도 풍문으로 들은 얘기가 있고. 저는 그때 분위기를 보면 오늘 좀 생생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5.18의 에너지의 주류를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으로 보는 거 저거 맞다라고 봅니다. 저거를 북한에 의한 공작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민중혁명이다 이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파악했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마 누구 교수 변호사 교수 조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쪽이랑 같이 놀아버렸다고 전 기억을 하는데 이분들이 5.18의 그 한참 때 5월 22일, 21일 이때 무기를 반납하자라는 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저게 5월 23일인가에 있었던 금남로 군중 집회에서 저 무기 반납파, 온건파 지도층 인사들이 제거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항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쉬운 건 저분들이 이 운동권 일부에 의한 5.18 납치극, 저는 5.18이 납치됐다, 5.18의 의미가 납치됐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인권인데 다른 것으로 납치됐다라고 보는데 이 납치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지 못했단 말이죠. 그 광주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타협하고 그쪽이랑 비슷한 얘기하고 입 바른 소리에서 맞서는 것을 못했어요. 아마 돌아가신 홍남순 변호사 정도가 마지막까지 맞선 어른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온건파의 이제 그 지도자가 홍남순 변호사였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5.18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한 8가지 정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5.18 계엄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전남대의 들불야학 인맥입니다. 저기가 들불야학 인맥이고 성격은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PD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레닌주의. 들불야학 인맥이 중심이 돼서 저항을 시작을 하죠. 유인물을 찍고. 그때 이제 슬로건이 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이에요. 그래서 저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인 슬로건이 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그거 왜 공수부대를 넣어서 진압하지? 그 당시엔 소규모 집회는 경찰이 직업경찰 형사들이 그 진압복을 입고 가서 진압을 했고요. 대규모 집회는 공수부대가 가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경이 없으니까. 전경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시위대를 몸으로 막아내는 완충제입니다. 전경은 그 완충제예요. 죄송합니다. 전경하신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경이 없으면 곤봉으로 주워 패든지 아니면 형사들이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형사는 숫자가 밀리니까 안 되고 군인이 나가서 곤봉으로 주워 패고 안 되면 총을 쏘게 된다고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마나 광주를 볼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저 때는 시위 진압 전경이 없었다는 걸 염두에 깔고 둬야 돼요. 그래서 부마도 굉장히 살벌하게 공수부대가 진압을 했습니다. 광주만 공수부대가 진압한 게 아니에요. 부마 때 이미 광주랑 똑같은 방식으로 곤봉 휘두르면서 살벌하게 공수부대가 진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광주를 진압을 한 거예요. 5월 달에. 자,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뭐 이제 광주 시내에 흉흉한 루머가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루머를 직접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순천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 루머가 뭐냐. 결국 뭐 대검으로 유방을 잘라 죽였다.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그 다음에 뭐 총격이 있었다. 군경에 의한 뭐 이런 루머예요. 그 첫 번째 의문이 뭐냐. 5월 19, 20일 날 공수부대에 의한 살벌한 그 곤봉으로 막 쥐어 팬단 말이죠. 살벌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고 대검으로 배를 찌르고 뭐 공수부대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격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루머는 과연 누가 퍼뜨렸냐. 누가 퍼뜨렸냐.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5월 19, 20, 21일 날 그 루머. 그러고 나서 이제 총기 탈취를 하죠. 그러면은 야 그거 전라남도 방방곡곡에 있는 한 40몇 개인가쯤 40개 안팎의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한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루 사이에 뭐 한나절 사이에 탈취를 해요 저게. 근데 당시는 비포장도로고 삐삐도 없고요. 휴대폰도 없을 때예요. 그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탈취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누가 지휘했냐. 지휘부가 있었냐. 저는 저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미국서 내내 망명 생활하다가 사실 미국서 망명 생활할 때 상당히 종북적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광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밀항을 했어요 미국으로. 유남봉, 광주 1고 전남대 나온 저보다 한 12, 13년 위 선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로 보면 저분이 저런 거에 관계됐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저 총기 탈취 쪽에.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 사람이 DJ 때 들어왔죠. YS 때도 못 들어왔다고요. 그럼 어떤 혐의가 주어졌길래 윤한봉이 국내 귀국에 그렇게 늦어졌냐. 그게 또 퀘스천 마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총기가 탈취되고 나서 총격 충돌과 군인 철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그러니까 그 장갑차인가 뭐 버스인가 가지고 도청에 있는 군인들을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군인들로서는 발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인 팩트인데 이게 아니라 뭐 헬기가 뭐 기총소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전남 메일 빌딩에 기총소사 자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화려한 휴가 또 그 모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 무슨 어린애용 그런 도서 이런 거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어떤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충돌이거든요. 열받은 군중이 차 몰고서 군인 바리케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군인들 입장에서는 차에 깔려 죽게 생겼으니까 총 발사할 수 있는 거고 양쪽 다 상황을 보면 양쪽 다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이. 이게 비극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정당하고 다른 쪽이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양쪽 다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사안인데 이게 아니라 군인이 무슨 악마 같아갖고 전부 총 쏘고 다니고 뭐 사람 사냥한 것 같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화려한 휴가나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총격 학살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쟤들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문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장기수 간첩 비전향수가 잔뜩 있는 광주교도소 저게 이제 각하동인데 각하동이 어디냐면
광주의 그 외곽에서 담양 쪽 빠져나가는 데 있는 데가 각하동이에요. 광주 그러니까 동북부죠. 그 각하동 교도소, 지금은 교도소가 딴 데로 이전했어요. 옛날 교도소가 각하동에 있었다고요. 저 각하동 교도소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광주에서 숨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 각하동 교도소 공방전에서 숨지거든요. 누가 선동했겠냐. 보통 일반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열받았어도. 그게 제 세 번째 의문이에요. 네 번째 의문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5월 23일인가 그 무렵에 이제 홍남순 변호사와 같은 온건파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총기 다 걷어가지고 반납하고 이제 그 협상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군중 집회가 열려가지고 군중들이 결사항전으로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분위기가 바뀐 계기가 뭐냐면 이거 저기 광주 쪽에 그 5.18 단체들은 얘기 안 하는데 그 누가 이렇게 녹음한 거 분명히 어딘가 자료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내 딸이 만삭이 됐는데 배가 갈려서 죽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만삭이 됐는데 저 흉악한 자들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러고 울부짖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럼 그때 선동연설을 한 아주머니들은 누구냐 이거죠. 제가 5.18 유공자에 아마 저런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흥미로운 인물이 윤상원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그 들불리학 책임자죠. 들불리학의 대선배쯤 되죠. 학번으로 치면 한 66학번쯤 되는 사람이고 전남대 출신이고 당시에 주택은행인가 그 은행원이에요. 잘 훈련받은 막스 레닌주의로 잘 훈련받은 이론적 공산주의자고요.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고요. 굉장히 평소 온건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이제 금남로에서 엎어지고 나서 시민군 대변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군을 저 사람이 주도한다고요. 사실은. 김종배 씨가 아니라 저 윤상원이에요. 왜냐하면 들불리학 팀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윤상원 씨 정도가 되면 여기에 윤상원 씨 정보가 아니거든요. 저 칼라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엔 저 사람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광주가 끝나고 나서 전국민주학생연맹을 만들 때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쌍생아로 그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전국민주학생연맹 이른바 학림의 수도권 조직체계예요. 80년 가을에 그때 전민노련을 만든 그 주동자가 나중에 무기징역 받고 한 10년 감옥 살다 나오고 DJ 때 보사부 장관한 이태복 씨예요. 이태복 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상원 씨랑 동지더라고요.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죽기 전 며칠 전에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화 때 윤상원 씨가 나는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해서 죽겠네. 나는 죽겠네.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을 각오다 이거지. 혼한 말로 하면 나 죽겠네. 그러면 야 죽겠다 그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고 죽을 준비가 돼 있네. 이 소리 이게 마지막 통화였다 그래요. 그 광주 때 상당 기간 동안 외부랑 통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그 나중에 차단되죠. 근데 윤상원이 이제 그런 역할인데 혹시 그 사람은 종북이 아닌데 윤상원이 그 당시에 종북이나 간첩의 흐름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그 종북과 간첩 흐름에 대해서 윤상원 씨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제가 그 나중에 한번 더 늙은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소설을 한번 쓰고 싶어요. 윤상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를 했고 죽음을 천명해서 실제로 자살성 죽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사수팀이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5월 27일인가 그 새벽에 도청 들어오면서 총 밀어놓고 손 들고 기어서 나오라 그랬다고.
손 머리에다 하고 이렇게 기어서 나오라 그랬는데 총을 이렇게 카빈 총을 들고서 걸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6에 맞아가지고 이제 배가 한 절반 날아갔다고요. 그걸 이제 그 명색의 보디가드라는 자들이 그게 이제 저희 동기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불리학 77학번 member들이에요. 전모 씨, 임모 씨,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인데 그 윤상원 씨 보디가드들이 이제 배 한 절반 날아간 사람을 16 맞으면 날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질질 끌어다가 이제 그 저기 뭐 배 위에다가 커튼 뜯어서 이제 감아놓고 그래가지고 탁자 위에 올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총 밀어놓고 이렇게 살아 나왔다고 세 명은. 나중에 이제 발견됐을 때는 이제 그 시신의 한 절반쯤이 탔어요. 아마 뭐 제가 보기엔 무슨 수류탄 같은 걸 깠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 다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뭐 불이 났든지 그랬겠죠. 그을렸다 그러더라고요. 절반쯤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광주를 그러니까 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지식인 중에 의도적으로 저기를 죽음의 피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죽음의 피밭을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사수 마지막까지 죽겠다. 그 디자인에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입으로만 결사항전. 입으로만 결사항전. 죽은 건 전부 서민. 입으로만 결사항전. 죽은 건 서민. 지식인 중에는 처음부터 여기서 누군가 책임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된다. 결사항전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저항운동에 급진 저항운동에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이 계산을 의도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때 자기가 맨 앞에서 죽고 인정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의문이 뭐냐면